네, 저희 재산보험 이런 걸 실무 9강 중에서 이륜차 운전 및 탑승 중 부담보 특약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제도성 특약 중에 하나인데요. 이륜차 운전 및 탑승 중 부담보 특약. 말 그대로 이륜차를 운전 또는 탑승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보해주지 않겠다. 부담보 특약, 이걸 우리는 이륜차 운전 및 탑승 중 부담보 특약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상해 질병보험 쪽,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 쪽에서는 대부분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륜차 운전 및 탑승 중 부담보 특약에서 이 어떤 그 특약은 이륜차 운전 부담보 특약이 있고요. 어떤 특약은 이륜차 운전 탑승 포함 부담보 특약이 있어요. 그럼 내가 가입한 특약이 어떤 것인지를 봐서 운전만 부담보인지 운전 및 탑승까지 부담보로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해보시고 보상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특약의 효력을 보시면 상해보험의 이륜차 운전 중 상해부담보 특약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하나며 이례적인 사용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즉, 이 부담보 특약에 있어서 부담보가 되기 위한 요건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이륜차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즉, 일회성이 아닌 2회부터는 계속적인 사용으로 봐서 보상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관리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륜자동차의 정의를 보시면, 자,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조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로서 총 배기량 또는 전격 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한다면 이륜자동차의 범위는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이게 바로 이륜자동차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뒤에 이제 단서 조항에 보면은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퍼스널 모빌리티, 가로 열고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인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즉, 이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해서 요즘에 전동 킥보드 많이 타고 다니시죠? 저도 보면은 무슨 뭐 전기 자전거도 이렇게 카드로 찍어가지고 나와 있는 거 막 타고 다니시고, 전동 킥보드도 카드로 찍어가지고 막 타고 이동수단으로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공공한테 개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이륜자동차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2회, 3회 계속 사용을 해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륜자동차 운전 부담보 특약에 해당이 돼요. 근데 잘 모르고 젊은 분들 보면 되게 많이 타고 다니시거든요. 볼 때마다 보험에 가입이 분명히 돼 있을 텐데,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특약, 부담보 특약이 있을 텐데 참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동 킥보드, 이륜 평행차, 뭐 전기 자전거 모두 포함이 되고요, 이륜차에. 다만 전동기로 움직이는 것 중에서 장애인이라든가 교통약자분들이 처방을 받아서 타고 다니는 전동 휠체어라든가 의료용 스쿠터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륜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륜자동차로 보게 된다면 그분들은 아예 이동수단 자체가 부담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당하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인이 전동 휠체어를 탔다, 당연히 면책이죠.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라든가 의료용 스쿠터를 탔을 경우에는 당연히 보장이 된다. 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모빌리티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이륜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보통 우리 오토바이가 있으면 옆에 바가지차 같은 거 있죠. 바가지 같은 거 달아가지고, 옛날에 제가 인디애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를 봤었을 때 독일군이랑 막 이렇게 쫓기는 장면에서 독일군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옆에 이렇게 바가지차 옆에 한 명이 더 타가지고 막 총을 쏴요. 그게 이제 이륜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거,
이렇게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역시 이륜자동차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향장치의 조작 방식. 이 조향장치가 뭐냐면 핸들을 트는 거 있죠. 방향 트는 거. 이 조향장치의 조작 방식, 그다음에 동력 전달 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 방식 등이 이륜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3륜 또는 4륜의 자동차, 즉 바퀴가 3개 또는 4개를 할지라도 조작 방식이라든가 원동기 냉각 방식이라든가 동력 전달 방식이 오토바이, 이륜 자동차와 비슷한 3륜 또는 4륜의 자동차로서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4발이 있으면서도 승용차에는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아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산악용 오토바이 있죠? 산악용 오토바이 4발 달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산악용 타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왜냐면 보통 4발이 달려 있는데 승용차는 아니면서 조작할 때 오토바이처럼 이렇게 핸들 잡고 이렇게 조작하잖아요. 그죠? 이게 4륜 바이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 발생 장치를 사용하는 3륜 또는 4륜의 자동차로서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즉 전기를 이용하는 3륜 또는 4륜의 자동차로서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여기 이륜차 운전 및 탑승 중 부담부 특약에서 의미하는 이륜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데, 무조건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는 게 아니라 1회적 사용은 보상하되 2회부터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보시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 탑승 포함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 주로 사용하게 된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즉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라든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담보 특약이니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회사가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이용해 왔어요. 이게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의 목적이라든가 출퇴근 용도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이용해 왔어요 라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겠다.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입증은 굉장히 쉬워요. 보통 뭘로 입증하냐면 이륜자동차 보통 면허가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원동기 면허가 있는지 여부로 봅니다. 원동기 면허가 있으면 당연히 뭐라 땄겠어요. 당연히 이용하려고 땄겠죠. 라고 하는 아주 강한 추측이 되면서 내 이름으로 된 이륜자동차가 있다. 오토바이가 있다. 라고 하면은 거의 빼박이죠. 빼박이죠. 그때는 내 이름으로 된 게 있는데 1년 됐어요. 근데 내가 이번 한 번 탔는데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고요. 만약에 내가 면허도 없고 친구 거 잠깐 빌렸다. 이럴 경우에는 조사해가지고 더 이상 입증이 안 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적 사용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보통 사고가 나게 되면 이륜차 운전하다가 사고 가다가 차랑 부딪히든 넘어지든 경찰서 신고가 되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게 되거든요. 나오게 되면은 이륜자동차가 누구 소유인지 이런 것들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보고 또 많이 판단을 해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계속적 사용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여기에 따라서 면책 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10번째 시간인데요. 재산보험 이론과 실무, 상해, 생명보험 재해의 정의와 이번 일당 계산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의 정의. 그래서 상해보험에서 보통 입원 일당을 줄 때 상해보험은 상해 입원, 생명보험은 생명재해 입원 일당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와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재해의 정의가 다르냐? 그 범주가 거의 비슷하지만 의미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 의수는 팔에 끼는 거,
의족은 다리에 끼는 거, 의안은 눈, 의치는 이빨 등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하지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된다. 즉 의치를 전체로 간 거는 포함이 안 되겠지만은 부분적으로 씌운 부분 의치라든가 인공장기, 대표적으로 인공판막 이런 게 있죠. 심장의 판막 기능을 대신하는 이런 것들이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신체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상해를 입은 경우에 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므로 익사, 익수, 연기에 의한 질식도 상해에 포함되며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려면 보험사고가 상해에 해당해야 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즉 익사, 익수 또는 연기에 의한 질식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 상해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걸로 보장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가끔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이분이 혈압이 좀 있는 분이었는데 입원했는데 마침 혈압이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혈압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했어요. 저 그러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머리가 다친 건 아니었는데 허리를 좀 삐끗했는데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혈압이 올라가면서 뇌출혈이 발생했어요. 그럼 뇌출혈은 교통사고 때문에 발생한 걸로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피해자 입장이라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연하지. 사고가 안 났더라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리도 없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혈압이 올라간 거고 그리고 뇌출혈 터졌으니까 당연히 인과관계 있지 라고 여러분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거꾸로 여러분들이 가해자고 제가 피해자로 가정해 볼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툭 쳐가지고 허리에 다쳤어요. 누워있는데 혈압이 올라가지고 뇌출혈 터졌어요. 수술 받았는데 뇌출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수술비를 내놓으래요. 여러분들은 납득이 되십니까? 안 되시죠? 그래서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이 사고 내용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인과관계를 무조건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인 인과관계도 포함되지만 의학적인 게 없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정황상 봤을 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걸 우리는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런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봐야 된다. 의사들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관성이 적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인과관계를 주장하려면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가해자 입장인데 가해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게 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상황인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게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판단을 해보시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하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의 요건인데요. 첫 번째 급격성 보시면 급격성은 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돌발적으로 발생해서 이 키워드입니다. 급격성은 돌발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이 직접적인 결과로서 상해가 발생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즉 돌발적인 사고여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우연성 있습니다. 우연성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예견치 않았는데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 즉 우연하다는 사고는요. 예측할 수 없는 원인. 보통 예측할 수 있으면 우리는 고의라고 하죠. 뭘 하면서 예측할 수 있는 거. 이건 내가 의도한 거니까 고의라고 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원인인데 이 우연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원인을 예측할 수 없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거.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이 우연성은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예견치 않았는데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우연성입니다. 그래서 급격성과 우연성. 상해 사고에 있어서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기 때문에 급격성 또는 우연성이 아니고요. 급격성과 우연성이 있어야 되고 외래성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래성 보시면 외래성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신체의 내부에서 기인하는 게 아니라 신체 상해 발생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에 내재하는 신체적 결함과는 달리 명백히 가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부에 있는 사고에 기인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차가 와서 나를 때렸어요. 그럼 당연히 외래성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안에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발생했어요. 근데 내재적 원인이니까 외래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서 심장이 큰 충격을 받아서 심장마비가 발생했다. 그건 외래성이 또 충족이 되는 거죠. 근데
꼭 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부에 있는 원인이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무거운 물건을 들면은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힘이 확 들어가면, 근육의 힘이 세면은 확 조여지면서 뼈도 골절시킬 수 있을 정도로 확 조여질 정도로 근육의 힘이 순간적으로 세게 들어갈 수 있어요. 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골다공증 같은 걸로 뼈가 되게 약해져 있을 때 무거운 물건 든다고 확 들다가 허리를 뚝 하는 게 오면서 허리가 부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죠? 외래성이죠. 내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된 거니까. 또는 몸을 크게 우둑 했는데 갈비뼈가 골절됐어요. 이런 것도 외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여기서 외래란 것은 상해의 원인 그 자체가 외래에 있다는 것이고, 상해 자체가 신체의 외부에 흔적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된다. 즉 차가 쳐가지고 내 몸에 흔적이 남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건을 들면서 우둑 하면서 몸을 크게 틀면서 뚝 이런 경우와 같이 어떤 외부적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기만 하면 외래성이 충족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가스나 유독물질의 흡입, 흡수 또는 섭취되어 있는데요. 자, 표준약관은 유독가스나 유독물질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상해로 포함하지만 세균성 음식물 중독은 상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상해질병보험 약관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약관에서는 유독가스나 유독물질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상해로 포함한다. 즉 우리 연탄가스 같은 거 확 마시게 됐을 경우에 이때는 중독이 됐다 하더라도 상해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세균성 음식물 중독은 상해로 보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식중독입니다. 식중독은 상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증 책임 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와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되는데, 입증 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부담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돼요. 즉 우리 그 법에서는요, 조금 어려운 말로 법률 요건 분류설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표현할 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라, 이겁니다. 즉 네가 상해로 인한 보험금 받고 싶다면 보험금 받고 싶은 소비자가 네가 입증을 해. 상해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분류하는 게 법률 요건 분류설이라고 해요. 그럼 거꾸로 보험금을 주기 싫다면 보험금 주기 싫은 거를 보험회사 니네가 입증을 해. 보험회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입증 책임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다음에 생명보험의 재해의 정의 보도록 할게요. 방금 우리가 상해보험에 있어서 상해의 정의를 봤어요. 두 번째는 생명보험에서도 상해보험의 상해와 같이 생명보험은 상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재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상해라고 표현하고 재해라고 표현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재해 정의 보시면 상해보험과 달리 생명보험은 재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생명보험 약관상 재해는 재해분류표상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고 있고 구체적인 재해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그래서 재해는요, 우리 방금 상해보험에서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했잖아요. 근데 생명보험의 재해는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요. 상해의 차이점 밑에 보시면 손해보험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되면 상해로 인정하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상함으로 포괄담보 방식을 따르고 있다. 즉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는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다 충족해? 그럼 무조건 일단 상해로 보상하되 면책사유에 해당되면은 면책사유만 주지 마. 그럼 결국 거꾸로 표현한다면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에 대해서는 모두 보장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내가 만약에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다쳤어요. 상해는 맞죠. 근데 하지만 보상하지 않는 이유는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상해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아니라면 모든 상해들은 다 보상한다는 거예요. 즉 포괄적으로 상해는 담보하는데 면책사유만 아니면 다 보상해줄게. 이걸 우리는 포괄위험 담보 방식이라고 하죠. 이라고 하고, 생명보험의 차이점 뭐냐? 생명보험의 재해는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한국표준질병사회분류표 S 땡땡에서 Y84에 해당하는 재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즉 생명보험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를 열거하고 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당이 되면 이건 우리는 재해로 볼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보험은 뭐죠? 이거는 재해로 볼게. 나머지는 재해 아니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생명보험은 면책 사유가 고의면책 사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생명보험은 열거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발생하면 재해로 인정할게. 근데 열거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 하더라도 재해로 보지 않을게. 즉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열거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여기까지는 재해, 나머지는 재해 아니야. 그럼 뭐죠? 얘는 열거 책임주의예요. 상해보험은 포괄 방식, 생명보험은 열거 책임주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은 재해분류표를 열거하여 이에 해당할 경우 재해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열거 책임주의고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생명보험에서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는 이 밑에 있는 두 가지에 해당이 되면 재해로 보고 있어요. 한국표준질병 상해분류표상 S 명령에서 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이거나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서 규정한 제1급 감염병까지는 좀 독특하죠. 감염병인데 얘네들은 재해로 보겠대요. 자, 그럼 감염병인데 재해로 보겠다는 것은 이 그만큼 파급력이 크고 재해에 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재해에 준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급 감염병에 걸리게 되면 그로 인해서 사망했다. 근데 질병 사망이지만 얘는 재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생명보험은. 근데 상해보험은요. 그런 거 없죠. 왜냐하면 질병으로 사망했으니까 그냥 질병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주는 거고 생명보험은 재해 사망 보험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예전에 1급이었는데 지금은 1급이 아닌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법에 따라서 바뀌게 되고 예전에 1급 감염병으로 코로나가 규정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코로나로 사망했을 경우에 그때는 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을 줬었습니다. 지금은 1급 감염병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안 주지만 그래서 2급, 3급, 4급 감염병 이렇게 있는데요. 2급, 4급, 3급, 4급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생명보험은 그냥 일반 사망보험금을 주는 거죠. 근데 1급 감염병으로 사망했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보장에서 제외되는 재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표에서 제외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앞에서 얘기하는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재해로 보겠지만 지금부터 열거되어 있는 거에 해당이 되면 재해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히 1번에 보시면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되어 있죠. 그럼 S00Y84 중에서 이 중에서 몇 가지는 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중에서 몇 가지는 빼서 얘는 재해로 보지 않겠다. 뭐가 있느냐? 자,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에는 재해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전에 제가 처리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당뇨가 굉장히 심한 분이 있었어요. 정말 심했어요. 심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그 캡슐, 온열 캡슐 있죠? 들어가서 온열하는 걸 되게 즐기는 분이셨는데 그 대리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리점 가가지고 이제 그 시음하듯이 먹어보듯이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또 테스트를 하러 가셨는데 거기 있다가 센서가 오작동이 나가지고 가벼운 화상을 입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살짝 물집이 생길 정도, 그냥 약 바르면 나을 정도, 물집 터뜨리고 약 바르면 낫는 정도의 가벼운 화상을 입었는데 이분이 당뇨가 워낙 심했고 그냥 물집만 생겼으니까 약만 바르고 병원에 안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괴사가 생겨가지고 다리를 절단하셨어요. 예. 근데 다리 절단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생명보험회사에다가 나는 화상으로 다리가 잘렸다. 그러므로 화상은 재해니까 줘라. 근데 이거 생명보험에서 재해로 줘야 될까요? 자, 보세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증상이 더 악화됐어요. 자, 당뇨가 워낙 심했는데 화상이라고 하는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다리 절단이라고 하는 중대한 어떤 결과까지 초래가 됐다면 이거는 화상이라고 하는 재해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사실 당뇨 때문에 발생한 거죠. 화상은 정말 아주 경미한 외부 요인이잖아요. 이제 이걸 우리는 기여도라고 하죠. 기여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만약에 생명보험 회사라면 당뇨가 매우 심한데 물집 생기는 정도의 화상으로 다리가 잘렸을 때 물집 생기는 화상이라고 하는 재해 기여도가 얼마나 될까요? 이 절단이라고 하는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한 10%? 20% 정도 되겠죠. 근데 법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30% 미만, 그 재해 자체가 결과 반영에 30% 미만이면 30% 이하를 포함시킨 판결도 있긴 한데 30% 미만이면 이때는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했기 때문에 재해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들이 있습니다. 결국 기여도로 따지게 되는 거죠. 그 재해 기여도. 두 번째 보시면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재해로 보지 않겠대요. 1번 보시면 과잉 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 되어 있죠. X50에 해당이 된다면 얘는 S00Y84에 해당하면 재해에 해당이 되지만 이 중에서 이렇게 X50, 52, 53, 54, 57, S60, S84, Y35.5까지는 재해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이걸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저는 과무식수상고처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과무식수상고처. 그래서 1과는 과로, 과잉 노력 또는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입니다. 원래는 과로라고 되어 있었는데 바뀌면서 과잉 노력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럼 과잉 노력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도 조정이라는 경기 아십니까? 조정 이렇게 노젓는 거. 계속 노려졌죠? 엄청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과잉 노력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다가 뭐가 잘못됐다? 이거는 재해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는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 격심한 또는 반복적 뭐냐면 굉장히 좀 격렬한 운동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뼈가 부러졌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재해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느 보험회사인지 여기서 밝히진 않겠지만 정말 참 저도 이 손해상사로서 뭐 이런 것까지 트집을 잡았을까 싶을 정도로 축구하다가 몸싸움하다 다쳤어요. 생명보험에 가입했는데. 근데 이 보험회사가 야 축구는 격심한 운동이야. 그래서 이건 재해로 볼 수 없어. 라고 소송까지 걸었었어요. 소송 걸어가지고 1심, 2심까지 갔었거든요. 2심에서 판사분도 어이가 없었는지 야 축구가 여기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격심한 운동이라서 니네가 만약에 재해로 보지 않으려면 축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가입할 때 야 우리는 축구 담보 안 돼요? 라고 설명해 줬어야지. 설명해 줬어? 설명 못 했겠죠. 왜? 축구하다 다친 건 담보 안 돼요? 그럼 누가 그 보험에서 가입하겠습니까? 그래요? 난 딴 데 알아봐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설명도 안 해주고 사고 나니까 축구는 격심해? 그래서 안 돼? 야 이건 말도 안 되지 라고 해가지고 2심에서 소비자 승소 판결을 내렸던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에 해당이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해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격심한 운동이 뭐 대표적으로는 격투기 운동을 들 수 있겠네요. 격투기. 그 정도가 되면은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되어 있습니다. 무중력 환경의 장시간 체류는 우주 같은 데에서 이렇게 오래 체류하고 있으면은요 골밀도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디디고 닿기 때문에 계속 골이 자극을 받으면서 밀도도 딱딱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우주에 오래 있다 보면은 뼈가 약해지고 골절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한 거는 무중력 상태에서의 장시간 체류로 발생한 것들이기 때문에 재해로 보지 않겠다. 근데 식량 부족, 말 그대로 먹을 게 부족해져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들로 재해로 보지 않는 거고요. 물 부족도 마찬가지고 상세 불명의 결핍은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그 영양실조를 들 수 있어요. 영양실조 같은 것들로 인해서 발생한 것들도 재해로 보지 않겠다. 고의적 자해, 일부러 자해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재해로 보지 않는 거고요. 법적 개입 중 처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처형. 법적 개입 중에서 처형은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처형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재해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해에서 제외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큰 카테고리가 방가로 1번과 방가로 2번이 큰 카테고리잖아요. 경미한 외부 요인, 사고 원인이 과무식수 상고처인 경우에도 재해로 보지 않고 방가로 3번 보시면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여기에 대해서는 재해로 보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의료 과실은 재해로 보겠지만은 의료 과실이 아닌 거는 재해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이 약을 처방해서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수술 중에 어떤 환자에게 재난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료기관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처방은 제대로 내렸어요. 이 사람의 진료 기록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말을 해주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해가지고 말을 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처방을 했고 뭐 당연히 몰라가지고 모르는 상태에서 한 결과 검사 결과로도 알 수 없었던 이 환자가 얘기를 안 해줘서 만약에 발생한 부작용 이런 것들은 진료진에 어떤 의료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의료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들은 재해로 보지 않겠다. 통상적으로 여러분 수술하다가 문제 생겼을 때 뭐 우리는 수술하다 문제 생겼으면은 건강하게 두 발로 못 걸어 나왔으니까 무조건 의료과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의료과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의료과실에서 과실은 굉장히 까다롭게 판단을 해요. 즉 의사 입장에서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의사가 잘못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면 의료과실로 판단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의료과실을 만약에 폭넓게 우리 교통사고 났을 때 핸드폰 좀 보다가 사고 났어도 좀 잘못했네 과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의사가 수술대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조금만 잘못하면 뭐 의료과실이라 그래가지고 삑하면 의료과실로 잡아놓을 텐데 당연히 수술하는 과로도 지망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도 안 그래도 뭐 출산하다 사고 나면은 의료과실 해버리니까 당연히 아무도 출산 안 하려고 그러겠죠. 우리는 진료만 볼게요. 큰 병원 가보지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진료받을 병원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과실은 최소한도로만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잖아요.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웬만해서는 의료과실 판단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은 환자에게 이상 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한다. 즉 의료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거는 재해로 봐서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 손실로 인한 탈수도 재해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뭐 사막 같은 데에서 갑자기 탈수가 왔을 경우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우발적 익사 및 익수,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이의 위협 또는 눈 또는 인체의 계급으로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에 되어 있습니다. 우발적인 익사 및 익수 해당이 안 되고요. 재해. 그다음에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이의 위협. 이거는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이의 위협도 해당이 안 되고요. 눈 또는 인체의 계급으로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라고 되어 있죠. 즉 눈 또는 인체, 예를 들어서 뭐 인체의 계급으로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 중 그러니까 이물질로 인한 호흡장애가 생겼다면은 그거는 재해에 해당이 되는데 이물질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가 생겼을 경우에는 재해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만약에 뭐 국을 먹었는데 우거지국을 먹었어요. 근데 우거지국을 먹고 있는데 내가 질병이 폐렴이 있어요. 폐렴이 있다 보니까 기침하면서 이게 질병을 넘어갔어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해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뭐를 탁 먹었는데 이게 그냥 삼키는 과정에서 목을 탁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호흡장애 생겼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해로 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보통 우리 흡인성 폐렴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식도로 안 넘어가고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로 넘어가면 폐로 이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 폐렴에 폐염증이 생기거든요. 음식물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흡입성 폐렴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노인분들은 특히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계시다가 음식물을 삼켰는데 자꾸 이게 기도로 넘어가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질병에 의해서 이게 자꾸 기도로 넘어간 건지, 즉 연화장애라든가 폐렴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넘어간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없었는데 먹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 넘어간 건지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에 의해서 넘어가게 됐다면 면책, 재해가 아니다. 질병에 의한 게 아니었다 그러면 재해로 봐가지고 재해 사망보험금, 재해 관련 보험금을 주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한국표준질병 상해분류표상의 U00에서 U99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데요. 이 U코드는요. 특수목적 코드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항생제를 먹다 보니까 계속 먹더니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는 특수목적 코드라고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U코드도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S00Y84까지는 보상하는데 그 코드 중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코드에 있으면은 이 코드는 보상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1번 괄호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상해분류 상해 분류번호이며 제9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호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S00Y84 말씀드렸잖아요. 한국표준질병 상위분류표상에 S00에서 Y84에 해당하는 사고는 재해로 본다고 되어 있었죠. 근데 이 재해 분류표가요, 한 번 생기면 쭉 가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까지 개정이 되고 있어요. 5년에 한 번씩 개정됩니다. 그러면은 2021년도에 8차 개정이 있었거든요. 2026년도에 9차 개정이 있겠죠? 그럼 9차 개정이 됐을 때 만약에 S00Y84 중에서 더 들어오는 분류표가 있거나 이 중에서 나가는 분류표도 있겠죠.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즉 그렇게 해가지고 9차 개정 이후, 9차 개정이죠. 9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하겠다. 즉 8차에서 만약에 9차로 변경되면서 9차에서도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가입할 때 당시의 기준은 8차였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9차 개정이 되고 개정되면서 추가되는 게 생기면 내 보험 계약이 쭉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9차에 대한 것도 포함시켜 가지고 재해로 담보해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위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동그라미 2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6에 해당되더라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즉, 이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제1군 감염병, 제1급 감염병을 말씀드렸잖아요. 1급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즉 내가 그 감염병에 걸렸을 당시에 적용 중인 법률을 따졌을 때의 1급인지 아닌지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이 1급 감염병이 되어 있는데 이 1급 감염병은 내가 걸릴 당시 기준으로 1급 감염병이면, 법에서 규정한 1급 감염병이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겠다. 근데 보시면 이 특수목적 코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국표준질병 상위분류표상 U00에서 U99, 예, U00에서 U99 보시면 6번에 있죠. 근데 이 표준질병 U00에서 U99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있죠, 여기. 이 코드는 특수목적 코드이면서 예전에 코로나 있죠, 코로나가 U 코드였어요, U 코드.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코로나가 1급 감염병이었을 당시에는 코로나는 U 코드였어요. U 코드다 보니까 1급 감염병이니까 코로나로 사망했으면 재해사망보험금 줘야지 라고 얘기했더니 보험회사에서 1급 감염병은 맞는데 U 코드잖아. 여기에 해당하는 질병에서 돈 못 주겠어. 이렇게 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시행 당시 법률에서 1급 감염병이라면 그게 여기 U 코드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보험금 주겠다. 이 단서 조항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재해 정의에서 1급 감염병의 정의의 종류를 볼게요. 이제 중요해요. 자,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그래서 1급 감염병의 정의를 쓰시오.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예상할 필요는 없지만 1급 감염병은 한마디로 이 굉장히 긴급한 거, 긴급하고 이 한번 확산되면은 넓게 퍼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1급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질병 5가지 이상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급 감염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보통 한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 사이, 그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밑에 1급 감염병은 쭉 적어놨는데요. 그 밑에 이제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신사람의, 탄두야, 폐해라마 이렇게 되어놨죠. 이게 뭐냐면 자, 이 1급 감염병 중에서 여러분들이 외우기 쉬운 거 10가지를 제가 뽑아가지고 해놓은 건데요. 자, 신은 뭐냐면은요. 그 신은 보시면은 신종 인플루엔자 또는 신종 감염병 증후군, 이 둘 중에 하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 뭐냐면 이거는 국가에서 이제 어떤 감염병이 갑자기 생겼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파악이 좀 어려울 때는 그걸 우리는 신종 감염병 증후군으로 분류합니다. 파악이 될 때까지. 또는 신종 인플루엔자도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신사람에는 신은 신종 감염병 증후군 또는 신종 인플루엔자 둘 중에 여러분들이 입에 딱딱 달라붙는 걸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사는요, 볼까요? 신사, 사는 사스입니다.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이었죠. 중증급성. 이게 그 박쥐, 이게 아마 제 사스가 사양 고양이를 통해서 이게 감염이 되는 걸로 추정된다라고 확정은 못했어요. 근데 사양 고양이 때문에 감염이 된 걸로 추정된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었죠. 근데 확신은 못한다.
어쨌든 원인이 불명하지만 사형 고양이 아닐까라고 추정되고 있었던 그런 질병이었는데 사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라는요, 이거는 라싸열이라고 해요. 라싸열. 보통 이제 뭐 발견하면 그 사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근데 이 질병은요, 발견된 사람보다도 지역명이 많아요. 라싸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지방에 있는 그 지역 이름입니다. 라싸 지방에서 처음 발견됐다 해가지고 라싸열이라고 해요. 라싸열. 메는요, 여러분 알고 있는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죠. 사스는 중증 급성인데 메르스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그래서 뭐 낙타를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동안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저도 낙타 그때 뭐 낙타 고기를 먹지 말고 낙타 뭐 접촉을 뭐 조심해야 되게 얘기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낙타라는 단어 자체를 한 5년 만에 쓴 것 같았을 때 뭐 낙타 얘기 나오고 있었죠. 근데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그다음에 탄두야에서 이제 탄는 탄저병입니다. 탄저병이고요. 두는 두창. 그다음에 그러니까 탄저가 뭐냐면 탄저균 들어보셨나요 혹시? 옛날에 화학 그 무기에서 탄저균을 많이 막 살포한다 그러잖아요. 화학 무기로. 이 탄저는요, 또 흙 속에 있는 균이 탄저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흙 속에 있는 걸 갖다가 뭐 또 초식 동물들이 풀 먹고 하다 보면은 그게 초식 동물들로 옮겨가고요. 그 초식 동물들을 날골로 먹다 보면 그 균이 사람 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탄저병이죠. 치사율이 높아요. 두는 두창, 두창이고요. 두창이 뭐냐면 여러분들 천연두 상입니다. 천연두. 야는 야토병입니다. 야토병. 야토병에서 이건 뭐 때문에 감염이 되느냐? 야토병은 그래서 토끼를 통해 가지고 감염된다 그래요. 토끼. 근데 이제 토끼도 집토끼가 아니고요. 멧토끼라고 해서 멧토끼. 그러니까 우리 멧돼지처럼 집돼지가 있고 멧돼지가 있잖아요. 야생돼지를 멧돼지. 집돼지는 우리 그냥 그 고기를 잡아먹는 그 돼지. 근데 집토끼하고 멧토끼도 달라요. 여러분들 집토끼를 밖에 야상에 내놓잖아요. 죽습니다, 걔네들은. 멧토끼는 원래 야상에 사는 애들이에요. 생김새도 달라요. 귀가 약간 이렇게 좁아가지고 이렇게 널따랗게 돼 있어요. 이렇게 멧토끼들은. 그래서 이 멧토끼들을 통해서 이제 감염될 수 있는 게 야토병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약까지 했죠. 그다음 페에라마에서 페는 페스트, 흑사병이죠. 옛날에 쥐의 배설물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는 쥐에 있는 벼룩에 물려 가지고 이제 그 흑사병이라고 해서 옛날에 한참 중세 시대 때 치사율이 높았죠. 페스트고요. N은요,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이 에볼라 바이러스 역시 뭐 침팬지라든가 영장류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라고 하는 추정이 될 뿐이고, 박쥐도 원인이다라고 하는 그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있을 뿐이고, 뭐가 확실하게 어떤 감염의 원인이다라고 딱 집어서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 그렇고요. 근데 이 라는 페라마에서 이 라는 없어도 되는 라입니다. 라는 라싸열밖에 없어요. 근데 페에마 이렇게 이제 문장을 만들 때 10개를 페에마가 안 되다 보니까 페에라마 이렇게 붙인 거고요. 라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마는요, 마버그열이라고 해서 그것도 역시 그 출혈열 증후군입니다. 출혈성 증후군, 이게 대부분이 이 전염병들이 모두 출혈성 출혈성 병인데요. 이 출혈성 병이 뭐냐? 이 장기 내부에서 출혈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뭐 위에서 위출혈, 뭐 폐에서 막 출혈, 뭐 대장에서 출혈,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게 되면 안에 장기가 출혈이 발생하면서 급격하게 몸이 약해지게 되고, 그 와중에 폐혈증이라고 해서 이 외부 감염이 생기게 되면 치명적으로 이제 폐혈증이 생기게 되고, 그럼 폐혈증 자체가 외부 균이 들어와 가지고요, 염증 세포가 온 몸을 피를 타고 도는 거예요. 그럼 온 장기 구석구석에 다 염증을 퍼뜨리겠죠. 우리 보통 목에 염증만 생겨도 편도염이라고 해서 목이 엄청 아픈데, 장기 구석구석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사망하게 됩니다. 대부분. 폐혈증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병들은 모두 폐혈증을 유발시킵니다. 출혈성 증후군을 통해서. 그래서 이 1급 감염병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입원 1당 계산에서 입원의 개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상해보험에서 상해 입원 1당, 생명보험에서 뭐 재해 입원 1당, 질병 입원 1당, 또 상해보험에서도 질병 입원 1당,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입원 1당에서 입원의 개념이 뭐냐? 그래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상해보험, 상해 또는 재해나 질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리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보시면 이 개념 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상해 또는 재해나 질병이라고 했죠.
원래는 상해 입원일당, 재해 입원일당 아니면 질병 입원일당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 입원에 대한 의미가 모두 똑같아요. 다만 전제 조건이 상해로 인한 거냐, 재해로 인한 거냐, 질병으로 인한 거냐 이것만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묶어서 상해 또는 재해나 질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키워드는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해요. 즉 집에서 치료가 곤란해서 의료법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집에서 치료가 곤란해서 의사의 관리하에 병원에 입실해서 치료에 전념하는 거 이게 바로 입원입니다. 그래서 입원 일단 계산 방법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공통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입원 일당을 주는 가입 일자가 좀 달라요. 한도가 좀 달라요. 근데 상해보험에서도 상해 입원과 질병 입원이 있고요. 생명보험에서도 재해 입원과 질병 입원이 있잖아요. 근데 둘 다 질병에 대한 거는 보상을 해주는 패턴이 비슷해요. 다만 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상해 입원 일당 또는 질병 입원 일당은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입원 일당을 줄 때. 근데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 입원은요. 180일 한도로 180일까지만 주고 끝이에요. 끝. 근데 상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질병 입원 일당에서는 똑같이 180일 한도로 주지만 얘는 계속 입원하고 있으면 180일 주고 끝이 아니라 180일 주고 180일 쉬고 180일 주고 180일 쉬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요. 근데 생명보험은요. 재입원 일당이 있고 질병 입원 일당을 더 놓고 생명보험의 재입원 일당은 120일을 한도로 줘요. 상해보험의 상해 입원 일당보다는 걔는 180일 한도니까 60일이 적죠. 근데 그래도 유리한 점은 상해보험에 있어서 상해 입원 일당을 180일 한 번만 주고 끝. 계속 입원해도 180일 주고 180일 쉬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생명보험은요. 재해로 입원했을 경우에 120일만 주지만 계속 입원하면 120일 주고 180일 쉬고 120일 주고 180일 쉬고 이런 식으로 줘요. 이게 조금 120일 한도라는 게 다르고 상해하고 재해에 있어서는 계속 입원했을 경우에도 180일 쉬고 120일 준다는 게 동일하죠. 생명보험의 질병은요. 똑같이 120일 주고 180일 쉬고 120일 주고 180일 쉬고 이렇게 돼요. 그럼 결국 결이 비슷한 게 손해보험의 질병은 180일 주고 180일 쉬고 생명보험의 재해와 질병은 120일 주고 180일 쉬고 이렇게 결이 비슷하죠. 다만 상해보험에 있어서 상해 입원 일당만 180일 한 번 주고 끝 이렇게 돼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입원 일당 계산 방법 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상해 또는 재해나 질병으로 2회 이상 입원했을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 일수를 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할 수 있잖아요. 즉 농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골절 수술하려고 한 30일 입원하고 퇴원했다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또 한 일주일 입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농구라고 하는 하나의 상해로 인해서 수술한다고 입원 한번 했다가 염증 때문에 퇴원했다가 다시 한번 입원했다가 나중에 핀 뺀다고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했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의 상해로 인한 입원은 모두 합산하는 거예요. 합산해가지고 2회 이상, 3회까지 입원했다 하더라도 하나의 그 원인 자체가 농구, 산행이니까 하나의 상해로 인한 입원 일당을 입원 일자를 더해가지고 180일 한도 내에서 주고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서 입원 일수로 더한다. 그러면 동일한 상해 또는 재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재해도 마찬가지겠죠. 생명보험 가입했는데 농구하다가 다쳤어요. 똑같이 30일 입원했다 퇴원하고 염증으로 입원하고 다시 또 나중에 핀 뺀다고 입원하고 이러면 입원 일당을 모두 합산해가지고 생명보험은 120일, 상해보험은 180일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입원했을 경우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 계속적인 입원에 대해서는 입원 일당 한도까지 보상한다. 그러므로 입원 중 보험기간이 만료돼도 퇴원 없이 계속적인 입원을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즉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보험기간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상해보험인데 180일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60일만 입원을 했는데 보험기간이 끝나버렸어요. 만료가 됐어요. 그럼 그래도 나는 120일이 남았잖아요. 180일까지 보상 가능하니까. 60일 보상받고 보험기간 끝났어도 이어지는 입원에 대해서는
120일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요. 다만 보호기간 만료가 됐는데 만료됐다고 다음날 퇴원해버렸잖아요. 퇴원하고 일주일 있다 다시 입원했을 때에는 보상 안 됩니다. 쭉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180일까지 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 안다면 어떻게든 퇴원하지 않고 계속 입원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180일 한도로 보상이 되는 거고요.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120일 한도잖아요. 그럼 60일 입원했으면 얼마 남았죠? 60일 남았잖아요. 그럼 끝까지 계속 입원하고 있으면 60일까지는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퇴원했다가 입원하면 보상 안 됩니다. 쭉 입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기간 만료가 2021년 12월 31일이에요. 손해보험 가입은 입원 일당이 180일 한도고 생명보험은 입원 일당이 120일 한도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상의로 입원했어요. 만기 되기 바로 전날 입원했네요. 이때는 당연히 180일 한도로 계속적인 입원을 보상해 주는 거니까 퇴원 없이 계속 입원 중이라면 보상해 준다는 거죠. 생명보험이에요. 2021년 12월 30일 재해로 입원했을 경우에는 120일 한도로 보상해 주는 거니까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120일까지 보상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들은 준정액보험이므로 중복 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보험 하나, 손해보험 하나 가입돼 있다면 각각의 가입금액에서 가입금액을 모두 주되 그 손해보험은 180일 한도, 생명보험 120일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일당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